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부동산 관련 상품 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핵심 문제 부분에서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실전 문제 부분들을 통해서 응용력을 한번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2페이지고요. 첫 번째 문제. 자, 핵심 포인트 해설 부분 보시면 부동산의 의의와 특성,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의미한다. 민법 99조 1항이고요. 자, 특성은 자연적인 특성과 인문적인 특성이 있는데 자연적인 특성, 우리가 부동산의 근본적으로 주어진 특성들, 부동성, 움직일 수 없다, 영속성, 마모되지 않는다. 건물이 아니라 토지를 상정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부중성, 증가시킬 수가 없고 개별성, 모든 부동산은 서로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인문적인 특성들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부여하는 특성들,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 부동성으로 지리적 위치를 변경할 수는 없으나 사회적이나 경제적, 행정적인 영향을 통해서 그 기능적인 위치는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법률적 측면, 물건의 본질, 물건은 지배성과 배타성과 절대성을 가지는 채권과는 반대되는 측면을 가진다. 자, 물건이 효력, 우선적 효력이 있고요. 물건은 채권에 비해서 항상 우선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물건과 물건이 충돌하게 된다면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건이 후에 성립하는 물건의 우선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겠죠. 소유권과 제한물권, 소유권은 완벽한 권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제한물권은 사용을 한다든가 처분을 한다든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권리를 가지는 물건, 그래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되겠죠.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으로 설정될 수 있고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으로 분류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성격 중, 특성 중 나머지 셋과 성격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부동성을 의미하고 있고요. 자연적 특성입니다. 비동질성, 서로 똑같지 않다, 개별성을 의미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자연적 특성입니다. 용도의 다양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인문적인 특성을 나타나고 있죠. 자, 1번과 2번은 자연적 특성인데 반해서 3번은 부동산이 인문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번이 맞는 표현이 되겠죠. 4번은 재생산이 불가능한 부중성, 즉 자연적인 특성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2번 문제. 제한 물건에 대한 설명이고 제한 물건은 크게 지상권과 지역권, 전세권으로 나눠지게 되는 용익물권, 그리고 유칠권, 질권, 저당권으로 나눠지게 되는 담보물권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다. 지상권, 토지 위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을 말하고 있고요. 지상권과 임차권을 한번 비교하고 있는 표를 보시면은요. 지상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의 본질인 지배성, 배타성, 절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채권은 채권자 특정인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지배성이나 배타성, 절대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지상권의 물건 보시면은요, 양도담보가 가능하고 최단 기간 제한을 두고 있으며 최장 기간 제한은 없는데 채권은 반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도 전대 시 매각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다시 임차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동의가 필요하고요. 최단 기간의 제한은 없고 거꾸로 최장 기간은 20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권은요, 토지와 토지의 관계입니다. 일정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토지와 토지의 권리, 소유자뿐만 아니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다른 제한 물권자도 지역권 설정이 가능하고요. 요역지는 경우 땅이 하나 있는데 사방이 다 이렇게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옆에 땅이 하나 있고요. 여기 이렇게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A 토지 소유자는 이 길로 가기 위해서 B 토지 소유자의 땅을 밟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A 토지를 우리는 다른 토지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 땅, 요역지라 얘기하고요. 도움을 승낙한 땅, 승역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승역지는 그 땅의 일부가 될 수 있고요. 요역지는 땅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되는 경우 지역권도 마찬가지로 물건이기 때문에 이전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전세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전세를 등기한 권리를 전세권이라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 보시면 원칙적으로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나 임대, 전전세 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저당권은 채무자, 제3자가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을 담보제공자의 사용 수익에 맡겨두면서 채권을 갚지 않는 경우에 그 부동산이 가격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제한물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지상권과 토지 임대차는 사용적인 기능 면에서는 동일을 합니다. 하지만 물권과 채권이라는 차이점이 있죠. 목적 달성 면에서는 유사하나 그런 의미죠. 지상권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반면에 물권이기 때문에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채권이기 때문이죠. 지역권은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다른 제한물권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취득한 자도 설정이 가능하죠. 2번이 틀린 표현. 세 번째,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되는 경우에도 지역권도 마찬가지로 이전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된다. 요 땅이 A에서 B로 이전된다고 한다면 요 요역지에 대한 권리도 마찬가지로 이전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이죠. 집주인의 동의 없이입니다. 양도나 임대 등을 할 수가 있다. 2번이 틀린 편이었죠. 124페이지고요. 3번 문제. 다음 중 부동산 등기 효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등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 부분 보시면은요. 부동산 소유권의 공시제도. 자, 부동산 등기부의 권리 관계를 기재하는 것이죠. 나는 A로서 소유주다라고 기재를 하는 것을 혹은 그 기재 자체를 부동산 등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등기의 효력, 물권 변동적 효력, 주인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순위 확정적 효력, 다음에 있는 등기보다 그 앞에 있는 등기가 우선하게 되겠고, 형식적 확정력, 대항적 효력, 누구한테든지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기게 되겠고, 권리 존재의 추정력, 등기된 사람이 소유권이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겠고요. 점유적 효력, 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게 되겠죠. 우리나라의 등기는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 등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신력은 없으되 공시력이 있다고 합니다. 차이점을 두자고 한다면 공신력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 진정한 소유자가 A인데 B가 등기되어서 B를 통해서 거래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국가에서 보호를 해줘야 돼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요. 형식적인 효력만 있어요. 실제 권리자가 A라고 한다면 B랑 거래한 사람들은 보호해주지 못하죠. 실제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효과만 있지 믿을 수 있는 효과는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비하여 가등기는요. 실제법상 요건이 불비한 경우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존 등기하기 위한 권리를 말합니다. 가등기는 실제 내가 등기를 해야 되는데 요건이 불비된 경우, 시간이 급박한 경우에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먼저 하는 등기행위라고 볼 수 있겠고요. 효력을 보면은요. 본등기 이전에는 청구권 보존 효력이 있고 실제로 본등기가 하게 되면 가등기의 순위로 소급해서 순위 보존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양가로 이번에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인 기구를 다 포함하고 있고요. 특성을 보니까 시장의 국지성, 시장이 각각 분할돼서 서울은 서울대로, 부산은 부산대로 형성된다는 특징을 말하는 거. 거래의 비공개성. 그리고 부동산 거래 가격 알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일반 재화와 달리 상품의 비표준화성, 부동산의 개별성이나 특성 때문에 비조직성, 수요 공급 비조절성, 부증성이라는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과대한 법적 규제와 부동산 금융, 거액의 금액을 통해서 거래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된다. 부동산 경기 순환 사이클이고요. 일반 경기와 다르게 안정시장이라는 부동산만의 특수 국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의 특징을 보니까 순환 주기가 길고 저점이 깊고 정점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 경기보다 조금 늦게 후행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제품들은 금방 생산이 가능하나 부동산은 최소한 2년 내지 3년 아파트를 가정하여 본다고 한다면 이후에나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경기보다는 조금 더 후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로는 건축의 양, 부동산 가격 변동,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측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등기의 효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물권 변동적 효력, 실제로 소유권 등기를 하면 그 사람으로 소유권이 변동이 되는 거죠.
공신적 효력, 우리나라 등기에는 없는 효력이에요. 우리나라 등기는 보여주는 효과인 공시력은 있으나 공신력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틀린 표현이었고요. 순위 확정적 효력, 뒤에 나와 있는 등기보다 앞선 권리를, 순위를 가지게 되겠죠. 점유적 효력, 내가 소유자로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점유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4번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타당성 분석인데요. 자, 이 부분 보시니까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산정한 현금 흐름, 수익이죠. 투자 결정을 위한 판단 기준에 의하여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말한다. 자, 간편법, 개략적으로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하지만 미래 현금 흐름, 현재 가치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말 그대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지표들. 순소득 승수고요. 총 투자액을 순운용 소득으로 나눴네요. 예를 들면 10억짜리 부동산을 샀다고 한다면 내가 1년에 1억씩 운용소득이 발생하고 한다면 10이라는 지표가 나오는데 10억짜리 1년, 즉 10년 동안 자본 회수 기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지표. 투자 이율은 순소득 승수의 역수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10억짜리 부동산을 샀다고 한다면 분모의 10억, 1년에 1억씩 벌게 된다고 한다면 부동산을 통해서 10억분의 1이니까 10%, 0.1이라는 이율 지표를 얻게 됩니다. 자, 자기자본 이율은요. 투자 이율, 총 투자액을 부동산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순운용소득, 우리가 NOI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나는 지표예요. 그렇죠? 만약에 10억짜리 부동산을 샀는데 매년 1억씩 소득을 주고 있더라. 그러면 당연히 연베이스로 10%의 이익을 주고 있죠. 자기자본 이익률은요. 여기서 부채를 차감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10억짜리 부동산을 사는데 6억을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 투자 금액은 4억이 되겠죠. 자기자본 투자 금액. 그리고 매년 1억씩 벌게 되는데 이 중에서 5천만 원을 원리금 상환으로 갚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분모는 이렇게 계산한 것을 우리는 자기자본 수익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현금 흐름 할인 방법, NPV, 현재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을 우리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NPV,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차감하는 방법. (100만 원짜리) 샀는데 110만 원을 준다고 한다면 나한테 10만큼의 이익을 주고 있죠. IRR, 내부 수익률.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 줄 때 그 이자율, 할인율 혹은 NPV를 동일한 식이니까요. 0으로 만들어주는 할인율, 수익정 지수법, PI법,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비교하는 방법.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만약에 NPV를 비교해 계산해 본다고 한다면 내가 벌어들이는 양이 내가 쓴 돈보다 많아요. 그렇죠? 0보다 크면 투자 의사 결정을 하게 되겠고요. IRR, 이 투자인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실제 수익률이에요. 그렇죠? 객관적인 수익률. 얘를 뭐랑 비교하느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비교합니다. 나는 10% 수익을 얻고자 하는데 12%의 수익을 준다고 한다면 투자를 하면 되겠죠. 나는 10%의 수익을 얻고자 하는데 8%의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주게 된다면 투자를 안 하면 되겠죠. 수익성 지수법, 내 투자한 금액과 벌어들이는 수익을 비교해서 얘가 더 크면, 즉 1보다 지수가 더 크면은 투자를 허락하게 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부동산 투자의 다양한 타당성 분석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간편법이란 이렇게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이런 현재 가치, 미래 가치 개념을 고려하지 않고 간략적으로
화폐의 시간 가치 개념을 적용하지 않는 기법이죠. 그렇죠? 간략적으로만 계산할 수 있는 방법. 1번은 틀린 표현. 두 번째, 자기 자본 수익률을 활용하여 타당성 분석을 할 경우 세금을 고려한다. 우리가 순영업 소득에서 지급하게 되는 뎁 서비스, 원리금 상환액은 고려했지만 세금은 고려하지 않았죠. 두 번째도 틀린 표현. 세 번째, 순현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은 모두 화폐의 시간 가치를 적용하여 평가하므로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양자의 결과는 항상 같다? 그렇지 않죠. 중간에 마이너스 수익이 발생하는 구간이 있다고 한다면 두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겠네요. 수익성 지수법은 NPV법이 투자 규모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단점을 보완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 NPV는 무조건 0보다 크면은 투자를 허용하게 되는데 PI는 그게 아니라 조금 더 효율성을 고려하고 있어요. 분모와 분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몇 배나 더 많은 수익을 주고 있는지 효과 그리고 효율성까지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으로 투자 규모의 차이를 고려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조사 및 확인, 우리가 그 필기체로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은요, 공법상의 제한 사항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권리에 관한 사항은 등기구 등본, 그리고 물리적 어떤 스펙에 대한 사항은 지적 공부나 각종 대장 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번 질문 한번 살펴보면요. 다음 부동산에 관한 제반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로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무엇인가? 공법상의 이용 제한, 어떤 도로 저촉이 된다든지 군사 제한 구역에 걸려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목, 면적, 소유자, 경계 등에 관한 사항, 어떤 토지의 스펙에 관한 사항은 지적 공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준공 일자, 사용 검사일, 용도 변경 내역, 건물의 스펙에 관한 내용들은 건축물 관리대장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유권과 제한 물권, 어떤 권리, 소유 관계 권리를 확인하는 문서들은 등기부 등본에 해당한다 하겠죠. 이렇게 연결하면은 4번과 같은 답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127페이지고요. 6번 문제 핵심 포인트 해설 부분 보시면은요. 자, 여러 가지 부동산의 가격이 있는데 시장 가격,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매수 호가에 의해서 시장에 의해서 정해지는 가격을 말한다. 세금을 매기기 위한 세법상의 과세 표준 가격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기준 시가, 두 번째는 시가 표준액. 기준 시가는 국세를 부과하기 위한 가격이다. 그리고 시가 표준액은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한 가격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 혹은 표준지 공시지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매년 1월 1일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준표, 비교표죠. 적용하여 가격 배열을 곱하여 시군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우리나라 토지가 이만큼 있다라고 한다면, 필지로 구분해 보고자 한다면, 이 많은 토지들을 매년 평가해야 되는데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표준적인 사용이 표준적인 토지들을 몇 가지 고르죠. 주변의 사용에 비해서 표준적인 사용에 있는 토지들, 이 고른 토지를 표준지라고 합니다. 이 표준지를 국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들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평가를 해요. 그럼 나머지 토지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얘와 유사한, 예를 들면 얘는 얘와 유사하다라고 한다면 이 개별 토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 표준지를 기준으로 얘보다 좋으면 곱하기 1.5, 예를 들면 얘보다 낮으면 안 좋으면 곱하기 0.8,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걸 예를 우리는 개별 공시지가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매년 1월 1일 공시한 표준지 선정과 의미, 단위 면적당 가격을 공시지가 혹은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한다. 반면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준표, 비교표를 적용해서 가격 배율을 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자,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부동산 가격 형성 요인, 가격 발생 요인.
부동산 가격은 형성 요인과 발생 요인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발생 요인과 형성 요인. 부동산 가격의 발생 요인이라 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거.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게 된다면 효용과 희소성, 특히나 상대적 희소성, 돈을 주고 살만한 사람이 있는 유효 수요, 이 세 가지가 있다면 부동산 가격이 있게 되겠고요. 그러면 얼마가 돼야 되는지는 일반적 요인, 지역적 요인, 개별적 요인을 통해서 얼마가 결정이 됩니다. 부동산 가격의 발생 요인은 부동산 가격이 있냐 없냐를 충족시키는 요인들, 부동산 가격의 형성 요인은 이 세 가지를 모두 형성한 상태에서 얼마가 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의 세 가지 평가 방법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동산의 가격 및 평가 방법에 대한 기술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가표준액은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부과를 위한 기준이 되는 평가 가격을 말한다. 우리가 과세 가격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기준 시가와 시가 표준액. 기준 시가는 국세를 부과하기 위한 평가 가격이고요. 시가 표준액은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한 평가 가격입니다. 기준 시가는 국세를 부과하기 위한 평가 가액. 틀린 지문이었죠. 1번이 정답이겠네요. 두 번째, 개발 공시지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준표를 적용하여 가격 배열을 곱하여 시군구청장이 결정 고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 땅 가격을 의미한다. 맞는 표현이었고요. 세 번째, 원가법으로 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할 때 재조달 원가는 부동산의 건축 시점이 아닌 현재 혹은 평가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환원법은 부동산의 예상 순이익이 클수록 환원이율이 적을수록, 왜냐하면 순이익은 분자해가 있고 환원이율은 분모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가 크다는 논리에 근거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마찬가지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틀리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128페이지고요. 토지 이용 계획. 자, 토지 이용 계획은 의의를 보니까요. 일반적으로 일정 면적의 이용만을 대상으로 하며 장래 어떤 시기에 실현해야 할 목표로 구성된 큰 마스터 플랜 같은 기능을 가지는 국가 토지 전체에 대한 어떤 계획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토계획이 있고요. 가장 큰 상위의 개념, 구성은 국토종합계획, 전 국토를 대상으로 20년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우는 계획들, 도종합계획, 조금 더 범위가 줄어들었죠. 시군종합계획, 지역예방 및 계획 및 부문별 계획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이 있고요.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개발의 어떤 지침이 되는 계획들,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고요. 도시관리계획이 실제로 지역, 지구, 구역 지정의 변경 및 이런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양가로 2번 보시면은요. 예전에는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이 적용됐고 비도시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이라는 것이 적용되었는데 이를 합쳐가지고 일원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5개의 용도지역이 존재했는데 준도시와 준농림을 합쳐서 관리지역으로 규정하며 현재는 4가지의 용도지역만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사실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 국토계획, 마스터 플랜으로 크게 세우는 계획들은 국토종합계획 가장 큰 개념이고요.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과 부문별 계획으로 이루어진다. 맞는 표현이죠.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나누는데 도시기본계획은 뭔가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마스터 플랜 같은 어떤 지침 같은 계획이에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이 관할 구역에 관하여 기본적인 공간 구조,
여기까지는 맞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 어떤 지침만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계획이죠. 2번이 틀린 표현이고요.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의 상위계획에 당연히 위배돼서 수립되면 안 되게 되겠죠. 현재 관리지역은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8번 주요 지목 법상에 28개 지정하고 있고요.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 살펴보면요. 전은 밭을 의미하는 거고 답은 논을 되는 건물을 짓는 땅을 의미하는 거죠. 과수원과 목장용지와 묘지 이 세 가지는 좀 특이한 성격을 가지는데요.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인 지목을 우리가 파악할 때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라는 것을 적용합니다. 용어는 모르셔도 되고요. 일단의 토지가 A라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그 중에 일부가 B라는 용도라고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면 주로 사용되는 지목을 따라간다. 이 전체를 A 지목으로 평가한다는 게 주지목 추종의 원칙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외가 3개가 있습니다. 과수원, 목장용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묘지. 만약 이 A 용도가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이고 이 B의 용도가 배일 경우에 집을 짓는 땅일 경우에는 A는 A대로 B는 B대로 이렇게 외회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토지는 이중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때 주된 목적으로 지목을 평가하는데 과수원과 목장용지, 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특히나 대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예로 과수원 한번 읽어보면요. 사과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그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단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부지가 있다고 한다면 얘는 별도로 대로 보겠다. 목장용지 마찬가지. 축산업, 낙농업을 위한 초지 등등등 단 주거용 건물이 있다고 한다면 대로 보겠다. 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아래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등을 묘지를 보는데 단 주거용 건축물이 있다고 한다면 걔는 별도로 대로 보겠다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도로 보시면은요.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 등등등 땅을 말하고요.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부지 여기가 도로예요. 도로. A가 도로. 그런데 그 중에 조금이 휴게소예요. 얘는 이런 예외 사항이 아니니까 도로는 그냥 도로로 보고 휴게소는 휴게소 보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다 도로로 본다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예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하천 보시면은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토지. 국어를 보시면 동일합니다.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나 소규모 수로 부지를 국어라고 합니다. 물이 흐르는데 넓으면 하천, 좁으면 국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용도지역 지구구역, 그 용도에 따라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뒤에서 보실 거예요.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용도지역은 중복되지 않게 지정을 해야 되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구성된다. 용도지구는 중복 지정이 가능하죠. 용도구역은 4가지 목적을 통해서 지정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개발제한구역,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린벨트,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자, 8번 문제 보시면요. 측량, 수료,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예전에 지적법이라는 간단한 법이었었는데 필지의 용도, 지목이죠. 올바르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물을 상치적으로 이용하여 논이죠, 논. 답이라고 한다. 맞는 표현이고요.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부지는 예외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체가 다 그냥 도로로 본다. 과수원이란 뭐 이런 것들이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를 포함한다가 아니라 예외 사항이니까 과수원과 목장용지, 묘지는 별도로 본다. 따라서 얘는 대다 대. 3번이 틀린 표현이 되겠네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국어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파트의 건축이 가능한 용도 지역은 어디인가? 굉장히 좀 난해한 문제인데요. 아파트 건축에 관해서 용도 지역에서 정하고 있고요. 도시 조례 이원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성이 되죠. 주거지역은요, 다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구성이 됩니다.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농업도 마찬가지로 전용농업 공업지역, 일반 농업 공업지역, 준농업지역으로 구분이 되죠. 녹지지역은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로 구분이 돼요. 일단 이런 것들은 용도지역의 구분이니까 한번 써보시고, 도시지역하고 도시조례에서 아파트를 어디다 건축할 수 있냐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 거꾸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땅을 규정하고 있어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거 웃기잖아요. 아파트 그렇죠? 농림지역 마찬가지고 관리지역도 마찬가지고 도시지역 안에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데 특히나 주거지역은 이렇게 다시 나눠집니다. 1종 전용 주거지역, 2종, 3종 얘는 1종, 2종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일단 녹지지역은 이런 것들과 비슷한 땅이기 때문에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해요. 공업지역으로 본다면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준공업지역만 가능하고요. 유통공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이런 것들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해요. 가든파이브 이런 데가 유통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자, 주거지역에서 본다면요. 일종들은 저층 중심의 정말 주택가를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이 아파트가 건축이 가능한 용도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시면은요. 2종 전용 주거지역 가능할 것 같아요. 1종은 이 1종 전용 주거지역, 1종 일반 주거지역은 그냥 요 저층 집이 있는 마을 같은 거예요. 마을 같은 거. 따라서 고층의 아파트가 들어서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녹지지역 자체는 다 해당이 없다 하겠고 관리지역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파트가 건축이 가능한 땅은 2종 전용 주거지역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고요. 자, 부동산 개발 과정 및 개발 사업 방식의 유형. 양가로 이번에 개발 사업 방식의 유형 보시니까 자체 사업, 땅이 있는 지주가 그냥 자기가 개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의 세분이 없고요. 지주 공동 사업, 지주는 땅이 있는데 돈이나 개발 기능이 없게 기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끌어서 같이 개발하는 방식. 등가 교환 방식은 지주가 토지를 대고 개발업자는 토지를 개발하여 건축물을 건설한 이후에 그 양자가 토지와 건축물을 서로 나눠 갖는 거예요. 공유 또는 구분 소유의 방식으로. 합동 개발은 마찬가지 내용이죠. 지주가 땅을 대고 개발업자가 개발비를 부담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그 이후에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한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이에요. 돈을 배분하는 방식. 사업 수탁 방식은 마찬가지로 지주가 땅을 대고 개발업자 등이 개발을 한 이후에 건물을 일괄로 임대받는 거예요. 그렇죠? 지주의 입장에서는 임대 수익이 보장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토지 신탁 방식은 유사한 방식이나 중간에 신탁회사의 위탁을 다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자, 차지 개발 방식은 일정 기간 동안 지주가 땅을 대고 개발업자가 돈을 대서 개발한 이후에 사용을 하게 한 이후에 일정 기간이 차지권이 도래되면은 지주에게 땅을 반환하고 건물은
일정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을 차지 개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인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건물들을 건설하는 방식. 구분할 수 없어요, 이걸로. 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주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토지를 개발해요. 얘도 마찬가지야. 건축물을 건설한 이후에 양자가 토지와 건축물을 공유. 다 소유하는데 뭐 7대3으로 갔든 6대4로 갔든 구분 소유 1호부터 5호까지는 네 거, 6호부터 10호까지는 내 거 이렇게 하는 방식을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하죠. 그렇죠? 토지 소유자는 개발 노하우나 개발 비용이 없어도 가능한 방식. 얘를 우리는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합니다. 11번 용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용어 토지의 용어 택지,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의 건축물로 건축물 부지로 이용되거나 이용되는 것이 합리적인 토지를 우린 택지라고 한다. 부지, 부지는 사이트, 굉장히 넓은 의미의 개념이에요. 건물을 세우거나 도로를 만들기 위한 땅, 하천, 철도 부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을 말한다. 대지는 건축물이 있거나 또는 설치될 토지로서 건축법상의 용어를 말한다. 맹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는 땅, 맹인. 공지는 비어있는 땅인데 건폐율 때문에 건물을 짓지 못하는 부분. 나지는 아예 지상에 아무것도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공안지, 휴안지에서 노는 땅인데 공안지는 그냥 노는 땅, 휴안지는 농토의 비옥도 회복을 위해서 잠시 쉬는 땅. 지역권에 있어서 요역지와 승역지의 개념이 나왔고요. 획지,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우리는 획지라고 한다. 건물의 용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공동주택이 나와 있는데요. 공동주택은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층짜리 건물을 세우시고요. (5층보다) 높으면 무조건 아파트. 4층 이하인데 연면적,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넘어서게 되면은 얘를 우리는 연립주택이라고 합니다. 4층 이하인 건 마찬가지인데 연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보다 작은 거, 얘를 우리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해요.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용어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건축물이 있거나 또는 설치될 토지로서 건축법상의 용어를 택지. 자, 우리가 지문을 보시면은요. 얘를 우리는 대지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한자로 좀 비슷비슷합니다. 1번은 건축물이 있거나 또는 설치될 토지로서 건축법상의 용어를 우리는 대지라고 한다. 지역권을 설정했을 경우 편익을 제공한 토지를 요역지라 하고요. 편익을 승낙한 땅을 승역지라고 서로 반대로 쓰고 있죠.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을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죠.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용어,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우리는 획지라고 한다.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획지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동산과 관련된 기타 용어풀이 계속이고요. 자, 가압류와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동일한데 어떤 돈에 대해서 하는 거를 우리 가압류라 표현하고 돈 이외의 권리에 대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가처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우리나라는 공시의 원칙은 등기에 있으나 공신의 원칙은 등기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사정 보정, 특정 거래가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거래한 거야. 그렇죠? 그 가격은 믿을 수가 없죠. 특정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정들을 제외시켜주는 절차. 아버지와 아들이 부동산 1억에 거래했으면 실제 거래했으면 한 1억 5천은 되겠지. 그렇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우리는 사정보증이라고 합니다. 연대보증,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여 주채무자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 채무인수와 연대보증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대보증이 훨씬 더 센 보증 방법입니다. 채무인수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그 다음에 대신 갚아주는 절차라고 한다면, 연대보증은 연대보증인이 채권자가 처음부터 연대보증인한테 채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렇죠? 훨씬 더 센 규정이 연대보증이다. 연면적이라면 건축물의 가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하는데, 용적률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지상층만 고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용적률은 토지의 입체적인 규제를 가하는,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냐를 규정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지하는 필요 없어요. 다시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로서 지층을 포함하나 용적률 계산 시에는 지상층만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용어는 무엇인가?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 집행을 명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은닉, 가압류 아니면 가처분이에요. 그렇죠? 그 보전을 위하여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적 해결 또는 강제 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감정적, 가정적으로 행해지는 처분, 가처분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3번 부분, 부동산의 가치평가 및 부동산 펀드. 자, 가치와 가격. 가격은 과거를 전제로 논의되는, 어저께 1억에 거래됐다고 한다면 그 부동산의 가격이 되겠고요. 가치는 미래를 전제로 그 부동산은 10억은 돼야지라고 평가한다고 한다면 얘는 가치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반면 시장 가치는 공정한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하고 있고, 최유효 이용의 원칙, 부동산 가치 평가의 가장 근간이 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여러 가지 용도의 다양성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용도 중에 가장 최고의 효용을 발생하는 용도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는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치 발생 요인 세 가지, 효용과 상대적 희소성, 유효 수요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가치가 생기는 것이고, 가치 형성 요인, 일반적 요인, 제한적 요인, 개별 요인에 의해서 그 가치가 얼마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가치 발생 요인과 가치 형성 요인의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우리는 대상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이 부동산이 얼마일까? 이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 해요. 여기 뭐 중간에 뭐 강이 있고 하천이 있곤 하지만 저기 옆 동네 보니까 이랑 비슷한 지역이 있어. 똑같이 뭐 주택가고 학교도 있고 얘를 우리는 유사 지역이라고 합니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지는 않지만 기능적으로 동일한 지역, 이 모두를 포함하여 가장 넓은 권역을 동일 수권이라고 해요. 이렇게 용어 설명을 한 명 들어봤습니다. 부동산 펀드의 내적 성장과 외적 성장. 내적 성장, 경영진들의 능력 발휘 등을 통하여 임대 수익료, 임대료를 확대하는 등 부동산의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것. 내적 성장을 하려면 펀드가 유봉을 많이 쌓아놔야 돼요. 배당을 하지 말고 유봉을 많이 쌓아놔서 그 돈으로 다시 갖고 있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죠. 건물 기능 향상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도 임대 수익을 높이는 게 내적 성장인데, 부동산 투자 회사의 경우에는 발생한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돼요. 따라서 내적 성장이 불리합니다. 자, 외적 성장은 다른 펀드를 막 합병해서 사이즈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펀드의 경우에는 환매 금지형으로 만들어서 추가 불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외적 성장이 불리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토지 이용의 극대화에 따라 부동산의 가치가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말하며, 동시에 부동산의 가치 추계 원칙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A, B, C 세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가장 높은 효용, 높은 가치를 상정하여 부동산을 평가해야 된다. 이는 우리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14번 부동산 감정평가의 상방식에 따른 내용. 부동산 가치나 가격의 삼면성이 존재합니다. 시장성, 비용성, 그리고 수익성. 시장성에 비교해서 우리는
시장 적급범위라는 평가법이 있어요. 비용성에 비교하여 우리는 비용 접근법, 수익성에 기여하여 수익 접근법. 원리, 시장 접근법은 옆 부동산이 1억에 거래됐으면 우리 부동산도 한 1억 1천만 원은 돼야지라는 평가 방법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를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사례를 산정하고요. 옆 부동산. 걔네 아빠랑 아들이 거래한 거잖아. 그런 사정을 빼버려요. 사정 보정. 1년 전에 거래한 건데 현재와 1년간의 차이를 시점 수정을 합니다. 거기는 1동이고 우리는 3동인데 지역 요인을 비교하고요. 그 집과 우리 집의 개별 요인을 비교해요. 따라서 옆집은 1억에 거래됐으나 이러이러한 사연 때문에 우리 집은 1억 5천으로 평가한다. 비용 접근법은요. 그 부동산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곧 그 부동산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재조달 원가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이 재조달 원가의 중요한 점은 현재 시점이에요. 10년 전에 만들어진 혹은 가격이나 평가 시점, 건물을 평가하는데 오늘 만들 수 있는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의 시멘트 가격으로, 오늘의 철근 가격으로 재조달 원가를 산정합니다. 10년 동안의 가치가 하락된 부분은 이렇게 뒤에서 차감해줘요. 얘를 우리는 감가수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접근법. 그 부동산의 수익성 부동산의 경우에 그 부동산이 벌어들이는 현금, 캐시플로우를 할인해서 합쳐서 부동산의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의 수익을 만드는 부동산은 100만 원으로, 1000만 원의 수익을 만드는 부동산은 1000만 원으로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그 부동산이 매년 벌어들이는 순영업소득, 얘를 적절한 환원이율로 환원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방법. 여기에 우리는 수익접근법.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가법, 수익법, 거래사례 비교법 등등등. 14번 문제 보시면은요. 감정평가 3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재조달 원가는 직접법이나 간접법을 사용해서 생산 시점, 현재 시점 원가를 산정한다. 생산 시점이 아니라 현재 시점 혹은 평가 시점의 원가를 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산 시점과 현재 시점과의 차이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감가 수정으로 차감을 해야 돼요. 1번이 틀린 표현이네요. 두 번째, 거래 사례에 특수한 사정이 관련되어 있다면 사정 보정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예 안 하는 게 더 바람직하죠. 그렇죠? 2번도 맞는 표현. 세 번째,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은 시장 비교법. 옆에 있는 부동산은 몇 프로 쓰는데 요소 구성법. 위험하다고 한다면 더 높은 이율로 할인해야지. 투자 결합법. 대출자가 원하는 이자율, 자기 자본 투자자가 원하는 이자율을 결합해서 쓰는 방법 존재한다. 소득적법은 논리적이고 이론적이나 주거용, 교육용 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공공용, 비수익성 부동산에는 적용이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더라. 정답은 1번. 현재 시점 혹은 평가 시점의 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자, 15번. 부동산의 투자가치 분석. 투자가치를 분석하기 위해서 캐시플로우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3번의 표를 보시면 두 가지 형태의 캐시플로우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매년 발생하는 현금 흐름, 영업상의 현금 흐름. 두 번째는 투자기간 말, 부동산을 매각해서 발생하는 현금, 일회성 현금 흐름이 있고요. 영업상의 현금 흐름을 보니까 처음에 가능 조소득, 총소득, PGI, 임대가 가능한 모든 면적당 임대료를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차감을 하는데 임대가 되지 않을 부분 혹은 임대는 하였으나 돈을 받지 못하는 부분 차감을 하고요. 주차장 수입이나 자판기 수입 등 기타 소득을 더하고 영업경비를 차감하면 순영업소득 NOI를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부채 사용에 대한 지불액을 차감하면 세전 현금 흐름, 소득세를 차감하면 세후 현금 흐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부동산의 가치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가능 총소득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실 부분을 차감하여 실질적으로 임대가 되는 면적에 대한 수익을 산정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능 총소득. 그 다음을 생각해 보시면요. 차감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공실 부분.
대손 부분. 또 더하죠. 기타 소득, 주차장이나 자판기 같은 소득. 얘를 유효 총소득이라고 합니다. 즉, 얘의 입장에서는요, 공실 부분을 차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0호실을 갖고 있다. 곱하기 면적 단위당 10,000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10개는 임대가 안 될 텐데 여기서 차감하는 거야. 마이너스 10개 곱하기 10,000원. 그렇죠? 1번이 틀린 표현이 되겠죠. 영업 경비. 여기서 영업 경비를 차감하게 되면 순 영업 소득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전기세, 수도료, 청소비 등을 말하며 두 가지가 빠지는데요. 자본적 지출, 감가상각비 두 가지는 경비로 보지 않는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산정된 부동산 투자 가치는 시장 가치와 비교하여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 이상이면 투자할 만한 대상이 되게 되겠죠. 자, 캐시온 캐시 수익률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단순 수익률이 되겠다. 정답은 1번. 16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두 가지 형태 개발 자산 유동화 부분 보시니까요. 대출 채권형 프로젝트 론형 ABS가 있고 매출 채권형 ABS가 있습니다. 대출 채권형은 건설회사에 예를 들면 대출을 해주고 갖고 있는 채권, 그 권리를 유동화하는 채권, 유동화 증권. 매출 채권형은 시공사가 시행사에 가지는 공사 매출 채권이라든가 시행사가 분양자에게 가지는 분양 매출 채권을 그 권리를 유동화하는 방법을 말한다. 시장에는 매출 채권형보다 대출 채권형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 ABCP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CP를 발행하는데 자산을 담보로 CP를 발행하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일반 자산유동화 증권과 거의 다를 것이 없다. 자본시장법상 유가증권의 ABCP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유한회사는 안 되고요. 주식회사만 설립을 해야 된다.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PFB 설립 자본금 50억 이상이고 금융기관 참여 지분이 5% 이상이며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회사를 두는 한시적 명목회사를 말한다. 배당 가능 이익 90% 이상 배당 시에 해당 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해주고 취득세 50% 감면하는 혜택을 가지고 있다. 문제를 보시면요. 다음과 관련된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구는 무엇인가? 자산을 보유하면서 소극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이런 기능은 SPC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화 전문 회사. 적극적인 개발 사업을 수행. 다수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을 참여자들이 신용과 분리하여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얘보다 좀 더 강화된 기구가 PFB입니다. 얘의 설립 요건은 50억 이상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 은행 등 금융기관 참여 지분이 5%, 명목상의 회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혜택은 이렇게 돼 있고 얘를 우리는 프로젝트 금융투자 회사 PFB라고 표현을 합니다. 17번 138페이지 문제고요. 우리 ABS를 만들어서 신용보강을 하는데 세 번째, 내부 신용보강장치와 외부 신용보강장치 이것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내부적으로 신용보강장치를 하기 위해서는 시행사의 프로젝트 컴퍼니와 별도의 회사를 만든다는 거죠. 혹은 시행사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활동을 제한하거나 자금관리의 위탁 및 인출 순서를 정해서 대출금이 먼저 상환될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목표 분양률에 따른 공사비를 유보하고 공사 진행률이 아닌 미분양 부동산 처분 기간까지 고려해서 캐시플로우를 스케줄을 만들어야 되고 사업 부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탁을 맡겨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수 있게 됩니다. 외부 신용보강은요, 시공사의 책임 준공 의무를 부담시키고 두 번째 줄에 시행사가 만약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사가 양수해서 자사에 기속시키는 책임을 지게끔 하는 방법이 있겠고 시공사가 채무인수나 있었죠. 연대보증을 통해서 신용을 보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보시니까요. 두 번째 줄에 분양보증 책임, 즉 다 만들어서 분양권자들에게 집을 넘기는 책임은 이행하지만 대한주택보증이
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상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론에 대한 채권 보전 장치 중 나머지와 성격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시행사의 프로젝트 컴퍼니화 또는 활동 제한, 내부 신용 보관 장치죠. 시행권 포기 및 시공권 포기, 그것도 외부 신용 보관 장치죠.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네. 사업 부지를 담보 신탁하는 거, 이거 내부 신용 보관. 2번이 답이겠네요. 그렇죠? 분양 수익금을 특정 계좌, 관리 계좌에서 이행하게 하는데 담보권을 설정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내부 보완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8번 부분 139페이지고요. 부동산 투자회사 종류 보시니까요.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투자 운용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회사고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페이퍼 컴퍼니, 실질적으로 직원이나 임직원이 없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회사를 말하며 총 자산을 전부를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회사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는데요. 부동산 개발 사업에 100%까지 투자 가능해요. 그리고 상장 전이라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기관리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30%까지만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 가능하고요. 상장을 한 이후에만 투자가 가능하나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렇게 두 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다.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 중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CRH하고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회사 네 가지 형태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죠? 2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얘가 실질적인 회사입니다. 설립하기 위해서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 구조조정 투자회사보다 더 많은 자금금이 실질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필요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의 영업인가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종류별로 각각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는 표현이고요. 네 번째,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와는 달리 본점의 지점, 직원을 고용 또는 상근 임원을 채용할 수 있다. 직원이나 상근 임원을 갖고 쓰는 것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뿐입니다. 나머지 회사들은 어떤 지점이라든가 직원을 고용할 수가 없게 되죠. 4번이 맞는 표현이었고요. 자, 19번 140페이지고요.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 운용 및 규제 내용.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처분이 금지된다. 주택은 3년, 국내 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1년, 국외 부동산은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분이 금지된다. 왜냐하면 투자의 목적으로 투기가 아니라 투자의 목적으로 샀기 때문에 주택은 3년, 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1년, 국외 부동산은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이 금지된다. 동그라미 2번 나대지 아무것도 설치되지 않은 땅을 사서 개발 이전에는 처분이 불가능하다. 세 번째,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할 때는 실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 동그라미 4번,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 총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해야 되고 70% 이상은 부동산으로 구성해야 된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상장 후에만,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회사는 상장 후에만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가 있다. 총 자산의 30%까지만 투자할 수가 있네요. 단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회사 예외 부분 보시면 상장 정 가능하고요.
총 자산의 70% 이상이니까 100%까지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6번.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초과해서 취득 금지된다. 동그라미 7번. 동일인이 발행한 증권을 5% 초과 취득 금지된다. 동그라미 8번. 배당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9번은 차입금 및 사채 발행은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게 됩니다. 일반 회사의 경우에는 순자산의 4배를 초과할 수 없게 되는데 부동산은 2배를 초과해서 차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의 운용과 규제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국내 주택은 3년 이내 처분 불가능하죠.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취득 기간에 관계없이 처분이 가능하다. 땅을 사서 개발이 잘 돼가지고 6개월 만에 분양을 하면은 이런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당연한 논리고요. 세 번째, 부동산 투자회사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지난 후에 총 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 그리고 현금으로 구성해야 되죠. 3번이 틀린 표현이었네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중에서 70% 이상은 부동산으로 구성이 돼야 되고, 네 번째, 부동산 투자회사는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초과해서 취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141페이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CR리츠에 대한 특례. 동그라미 1번. 총 자산이 100분의 70 이상을 일정한 부동산,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부동산은 기업 구조조정 관련 부동산이 되겠죠. 투자를 해야 된다. 자, 동그라미 2번에 특례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기업 구조조정을 도와주는 좋은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번. 1년 6개월 이내에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에게 제공해야 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특례니까. 두 번째, 부동산의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처분을 금지하는 규정. 주택은 3년, 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1년, 국외 부동산은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 그거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디귿번. 나대지를 매입해서 사업 시행 이전에 처분하지 말아야 되는 규정. 얘도 적용하지 말아도 된다.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 총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증권과 현금 등으로 구성해야 된다는 규정. 얘도 적용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CR리츠에 관련된 규정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영업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 30% 이상을 일반한테 청약으로 제공해야 되는데 너네 이거 지키지 않아도 좋다. 특례 규정이죠. 맞는 표현. 두 번째, 부동산의 취득 후 일정 기간의 처분을 금지하는 규정은 적용이 배제되죠. 나대지를 매입하여 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처분을 금지하는 규정도 적용이 배제됩니다. 2번이 틀린 표현이었네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 80% 이상을 부동산 등 투자하는 규정 적용 배제되고요. 부동산 CR리츠는 법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정답은 2번.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